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지수는 거의 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여전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전일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증시도 경계감에 따라서 약보합으로 마감되었는데 국내 증시도 거의 똑같았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시장에서 강세를 띄는 업종과 약세를 띄는 업종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민이 많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합으로 결국 마감이 되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어저께 이 흐름이 나타났던 것은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코스닥은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LG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를 앞서 이 시간에서 해드렸는데 LG화학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많이 겸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 시장에서는 삼성 SDI와 그리고 LG화학 둘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성장 모멘텀까지 기술력까지 같이 있는 것이 LG화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것이 모멘텀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LG화학은 지금 누가 뭐래도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LG화학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들이 LG화학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라는 섹터를 어떻게 했습니까? 100% 올라가고 200%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더 간다, 더 간다, 시장에서 주도주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올라갔었던 그런 섹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밸류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실적도 좋고 다 갖춰져 있는 기업이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니까 비싸다? 안 맞는다고 했죠? 그러면 LG화학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때 가격을 나중에 좀 더 확인해보고 우선 목표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트리온이었죠. 코스닥 시장에서 세트리온은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모멘텀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제 화이자에서 기존의 세트리온에 대한 램시마 그 판매처를 갖고 있던 그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늘 세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을 끌고 갔고 그에 맞춰서 다른 바이오 제약 섹터도 어떻게 갔습니까? 같이 움직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상대적 강세를 띄운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시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LG화학부터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왜 LG화학을 제가 강조를 하자면은 제가 앞서 LG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주도주가 무조건 올라가는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눌림을 줄 때 그거를 공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전에 제가 LG화학을 설명드릴 때 지난주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뭐라 했냐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LG화학을 볼 때 왜 공략을 해도 괜찮고 이때 21선을 손절가로 짧게 잡고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직전에 고점 라인대죠. 직전에 고점 라인대를 뭐합니까? 돌파하고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 공략하셨다면 바로 28만 8천원짜리대에서 공략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30만 5천원까지 시장에서 8% 9%한 수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도주가 좋습니까? 지수는 쉬어가는데 주도주는 강해요. 지수는 조정을 받아가는데 저감에서 붙기 때문에 하락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주봉을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LG화학은 34만원, 33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앞으로 LG화학이 조정을 받는다. 뭐 하면 됩니까? 눌림을 잡아야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매매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라. 같은 말씀 들었었죠? 자, 그러면 세트리온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앞서 세트리온 같은 제약 바이오를 공략을 할 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 했었죠? 미국의
바이오 ETF 차트를 보고 기준을 잡고 바이오 ETF 차트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당기 반등까지 들어왔다. 뭐한다? 제약바이오를 공략한다. 자, 세트로 그때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상가 패턴을 지금 거래량의 증가와 함께 돌파가 나오는 위치로 했었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해주고 눌림 자리를 죽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단기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한다? 8만 원 돌파하면은 직전에 매물대, 고점 라인대인 8만 1,000원에서 8만 4천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8만 4천원 가격대, 8만 1,000원 가격대 오면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 폭이 굉장히 크겠죠. 이 폭이 저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15%, 20%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대형주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형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왔던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은 똑같습니다. 둘 다 13%대로 똑같이 상승이 나왔는데 왜 코스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코스닥 증시는 왜 못 갑니까? 라는 얘기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대형 시장에서는 주도가 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면서 시장 끌고 가기 때문인 거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기존을 지도를 했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낙폭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수준이고 정말 기술력이 좋은 일부 기업들만 강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주로서 부각이 되던 게임주가 한 번씩 튀고요. 테마주가 예전에 움직이지 않았던 제사 이동통신 테마가 한 번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 테마가 움직이고 뭐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중심이 딱 잡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코스닥을 매매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순환을 타거나 아니면은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기존처럼 이쪽이 주도니까 끌고 가면 돼 라는 것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뭘 느낍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다가 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존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는 안 죽죠.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 반등했다. 무너졌다 반등했다. 이게 반복이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 증시를 볼 때 시장의 수급이 현재 누구냐가 시장을 끌고 간 게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코스닥 차트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차트를 기본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헤드앤숄더에서는 떨어뜨리는 게 정답이었죠. 그리고 나서 언제입니까? 8월 말쯤에 바닥을 만들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3%의 반등이 나왔는데 왜 체감이 안 좋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흰색 선이 뭐냐면 신용입니다. 신용.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얘기하는 건데 신용 물량이 급락이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근데 이 신용 물량이 늘어나면서 즉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누가 끌어올렸냐? 바로 개인들입니다. 이 검은색 선이 개인들을 표시하는 건데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왜? 아직까지 코스닥은 강하다라는 생각한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 앞전에 누가 끌어올렸냐? 보자고요. 앞전에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외국인이 중심으로 되면서 코스닥이 차근차근 올라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4월 말쯤에 외인들이 한번 차익실현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됩니까? 그동안 크게 안 움직였던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끌어올리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신용도 늘어나고 기관에서 열심히 올려놓고 고점을 만들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기관에서 다 팔고 있는 과정이고 외인들 다 팔았죠. 외인들이 강가에 들어오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팔고 전부 다 개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개인들이 끌어올릴 때 신용을 갖고 끌어올릴 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강세를 못 띄거나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이 들어올 때 개인들 물량은 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이 앞전에 신용이 4조에서 3조 2천억까지 줄었다 3조 5천억.
3조 5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3천억 정도가 단기간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거래소 신용은 얼마냐? 거래소 같은 경우도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네. 3조 2천억이나 3조 5천억이나 그게 그거네. 이러면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을 한번 우리 따져보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총액 기준에서 약 194조 정도 될 텐데 거래소는 얼마입니까? 1310조입니다. 규모 자체가 한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6.5배 되는 규모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은 더 많다는 거예요. 코스닥이. 왜? 많은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많이 빠졌네,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네, 내려올 때가 또 뭐예요? 물타기를 해요. 계속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바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얘들이 강세를 못 뛸 경우 생각하죠. 못 뛰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겁니다. 밸류적인 부분을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에 제가 코스피 대형 같은 경우 트레일링 PBR 1.0배라고 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현재 PBR이 2.3배 정도 됩니다. 자산 가치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질 때도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퍼로 따질 때 평균적으로 25%에서 28%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가 용납이 되지만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뭐예요? 과열인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코스닥이 전부 다 문제 있냐? 아니죠.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에 뛰어요. 따라가는 2차 전지 관련된 중소형이 있죠. 그런 식으로 따라가기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뭡니까? 대형주 따라가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다시 또 볼게요. 모양을 볼 때 지금 당장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상가 패턴이죠. 상가 패턴을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 패턴의 상단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해줘야 돼요. 700포인트 전후로 한 매물대 다 소화해줘야 되고 700포인트 조금 위에 120이 써있는데 이 자리대를 뚫고 안착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예전에 코스닥이 과열할 때 평균 거래대금이 5조가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평균 거래대금이 3조대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하단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 또 급락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앞전에도 설명드렸죠. 차트가 어중간하다. 그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뒤집어 버리자고 그랬었죠. 한번 뒤집어서 역차트를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차트를 보면은 좀 더 쉽게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죠.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쭉 보였죠. 자, 역차트 보는 게 간단하겠어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는 잘하니까. 그러면 역헤드 숄더를 만들고 급등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역시 똑같이 상가 패턴인데 지금 현재 무슨 자리? 이 라인 때는 든든한 지지 라인이에요. 반면에 지금 현재 저항대를 3번을 건드렸죠. 그러니까 3번째니까 돌파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향을 위쪽 방향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그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코스닥을 매매를 하되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정을 약간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코스닥이 더 강세 뛸 거냐 안 뛸 거냐 또 근거를 봐야 되겠죠. 바로 뭐예요? 미국의 바이오 ETF 차트. 왜? 앞서 우리나라에서 강세를 뛸 때 배경이 되었던 것이 미국에서의 바이오 제약 섹터가 신고가를 보인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이 신고가에서 꺾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정받는다죠. 그럼 바이오 ETF 차트를 보자고요. 바이오 ETF 차트를 볼 때 똑같이 헤드 숄더죠. 그러고 나서 급락, 반등, 되돌림 끝났고 다시 급락 떨어졌어요. 사실 이때가 우리나라 무슨 기간이었냐? 추석이었어요, 추석. 이때 추석이 정말 바이오 제약 섹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고마운 추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들어왔냐? 상가 패턴에서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뭐 하자고 그랬어요? 제약 바이오를 단기 공략하자. 그런데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9% 정도 올라왔는데 두 번째 무슨 자리입니까? 51선의 저항 자리에 들어왔죠. 이 자리 넘으냐 못 넘냐 볼 때 뭘 본다? 거래량의 대금이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거래량 감소가 나온다는 게 뭡니까? 단기적으로 매물대, 중요 구간대 들어왔으니까 거래에 더 실려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진입을 안 하고 단기적으로만 들어가고
남은 물량을 언제 팔 거냐 아니면 더 갈 거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민을 왜 하고 있겠어요? 시장에서. 오늘 뭐가 있어서? FOMC 회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저께 왜 FOMC 회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FOMC 회의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시장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계속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가지고 시장에서 쭉 나타났었죠. 그럴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성장주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성장주가 부각이 된 이유는 간단하죠. 어차피 금리가 낮은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이 높은 녀석이 좋다는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하를 여러 번 그동안 역사적으로 해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금리의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시장에서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가치주와 성장주 한 번씩 변화 일어납니다. 자, 보죠. 이게 지금 표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MSCI 기준에서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를 비교한 표입니다. 근데 이 당시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항상 반복인데요. 성장주가 가치보다 강세에 뛴다. 그러다가 한 번씩 돌아간다. 어떻게 됩니까? 금리 자체가 인상이 되거나 인하가 되거나 이런 변곡이 생길 때마다 시장에서는 성장주 강세 뛰던 것이 가치주로 바뀌거나 가치주가 강세 뛰던 것이 성장주로 바뀌거나 이런 변곡을 항상 만들어 왔어요.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치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시가총액 상위 경기 관련주입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꾸준히 올리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는 모멘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밸류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도 좋다. 밸류 메리트도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번 금리 인상을 결국은 해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이 연내에는 한다는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외적으로 10월달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말자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런 관점이 나타나니까 가치주, 경기면 가치주는 뭐예요? 너무 싸니까 지금은 싼 구간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반면 성장주는 어떻게 됩니까?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 아까 제가 미국의 바이오 ETF 차트라든지 거래소에서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성장성이 있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차익 실현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FOMC 결과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FOMC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아무 변동 없이 동결, 연내 금리 인상도 불투명 이렇게 불확실성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경기 관련 대형주와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가 왔다 갔다 서로 눈치 보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바꿔버려야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들어갔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대형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죠. 어차피 연말은 배당 시즌이에요. 배당 시즌까지 감안한다면은 당연히 배당 모멘텀이 있는 애들로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종목을 보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안 봐요. 어차피 대형주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코스피 200에 딱 속해져 있고 그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정말 높은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저 이 종목들만 봐요. 왜? 시장의 중심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은 성격이 급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간 거 쫓아가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대형주는 특히나 쫓아가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눌림을 주로 잡아야 되고 주로 시장에서 움직이기 전에 선취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매일 보는 종목이 아니라 그때그때 올라가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물리고 조정받으니까 어떻게? 손절하고. 얘 어떡하지? 하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 던져버리고. 그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소 시장도 대형주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13%가 나왔어요.
코스닥도 저점 대비 고점까지 현재까지 13% 나왔어요. 그런데 왜 코스닥 시장은 언제 올라옵니까? 대형주는 왜 수익이 안 납니까? 하면은 뭐예요? 시장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시장을 제대로 읽으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심이 뭐고 어느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맞춰서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실적 발표하는 날 아주 돌파 갭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상승세에 전환되었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뭡니까? 20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이었고 지금 현재도 뭐예요?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해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130만 원 돌파가 나왔죠. 그런데 시장에서 삼성전자 너무 느려니까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시장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다른 쪽까지 확대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업종 전체 순환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역시 FOMC 회의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특정 종목들 90개에서 100종목만 딱 보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너무나 강세뛰면서 코스닥 대형 거래소 시장에서도 중소형이 뚜렷하게 강세에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끌고 갔어요. 제가 왜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대형 지수를 자꾸 갖고 설명을 해드리냐면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약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현재 대형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왜곡이냐 얘기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래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310조 정도 되는데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얼마? 1070조 정도를 차지합니다. 결국 200조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형 애들이 뭘 했다? 시장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노리신 분들이나 코스피 레버리지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지수는 전고점 돌파했는데 왜 얘는 시세가 안 나옵니까? 당연하죠. 시가총액 200조도 안 되는 나머지 애들이 전체 시장 끌고 가버렸으니까. 이런 적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바로 언제예요? 9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에 전체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200 지수가 약세를 띱니다. 이때가 지수는 강세를 띄는데 약세 띄었던 곳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당시에도 중소형 애들이 전부 다 뭡니까? 버블이 나타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시총을 전체 차지한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거죠.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올라간 듯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보다는 어떻게 중소형이 다 끌고 가버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띄는 거죠. 이게 얼마 만에? 한 15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대형이 코스피 200이 더 강세를 띄는 시장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앞으로 그런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다,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다 언급을 해드린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가시는 것이 시장에서 주도주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소외를 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추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내일은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따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짜야 될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센클럽 강지현 전문가였습니다.